여러분, 바이킹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북해를 가르는 길쭉한 배, 롱십을 타고 해안을 침략해서 어마어마한 보물을 노르웨이로 가져오는 그런 상남자들의 모습이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그 바이킹의 현대 후손들은 훨씬 더 거대한 약탈에 성공했습니다. 칼이나 돛담배 하나 없이 말이죠. 그들은 자기네 앞바다에서 검은 황금, 즉 석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약탈 대신 바이킹 제국이 꿈에도 꾸지 못했을 만큼 강력한 돈 버는 기계를 만들어냈죠. 돈과 권력, 그리고 역사가 충돌하는 이곳은 경제사 해설가 머니 히스토리언입니다. 이 채널의 지혜가 여러분의 자산의 축복처럼 깃들길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당신의 갓생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모든 것은 보기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노르웨이가 어떻게 석유라는 로또를 가지고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돈과 권력의 법칙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을 이해하려면 석유가 터지기 전 노르웨이가 어떤 나라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20세기 초 노르웨이는 부자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변방에서 어업, 해운업, 그리고 소규모 산업으로 근근히 먹고 사는 정말 소박한 국가였죠. 이건 마치 전쟁 직후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를 외치던 1950년대의 대한민국을 떠올리게 합니다. 수세기 동안 노르웨이 사람들은 척박한 땅에서 혹독한 노동을 하거나 아들들을 멀리 바다로 보내는 방식으로 생존했습니다. 1905년에 스웨덴으로부터 독립한 후에도 노르웨이는 서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로 남아있었죠. 1950년에 그 누구도 이 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현대판 바이킹의 습격이 시작됩니다. 이번엔 남의 땅이 아니라 바로 자기네 바다 밑에서였죠. 1960년대 지질 탐사를 통해 북해 아래에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가 묻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1969년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 중 하나인 에코피스크 유전이 발견되죠. 인구가 고작 400만 명에 불과했던 나라에게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신들이 파도 밑에 숨겨둔 보물 상자를 열어준 것과 같았죠. 하지만 역사는 이미 경고장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석유를 발견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결국 그 석유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자원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쉽게 번 돈이 오히려 나라를 파괴하는 역설이죠. 석유로 번 돈은 부패를 낳고 자국 통화 가치를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서 제조업 같은 다른 산업을 고사시킵니다. 이걸 네덜란드 병이라고도 하죠. 과거 네덜란드가 천연가스 대박을 터뜨렸다가 다른 산업이 다 망해버린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모두 석유가 어떻게 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취약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노르웨이는 그 덫을 정확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 덫에 빠지기를 거부했죠. 그들은 돈벼락을 맞았다고 흥청망청 쓰는 대신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1970년대 정부는 자국의 석유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영석유 회사인 스타토일을 설립했습니다. 석유 수익에 대한 세금은 매우 높게 책정해서 그 부가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보장했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노르웨이 지도자들은 석유가 경제를 과열시키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좌파든 우파든 노르웨이 정치인들은 거의 혁명적인 합의에 도달합니다. 바로 이 보물은 우리가 쓸 돈이 아니다. 이것은 국가 전체의 것이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의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죠.
마치 우리가 힘들게 번 돈으로 아파트를 사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넘어 손자의 손자 세대까지 먹고 살기를 마련해주자는 국가적 합의를 본 겁니다. 이러한 절제 속에서 노르웨이인들은 더 깊은 바이킹의 본능, 즉 장기적인 사고를 드러냈습니다. 옛날 바이킹들이 거친 대양을 건널 수 있는 튼튼한 배를 만들었다면 그들의 후손들은 제국보다 더 오래 지속될 튼튼한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1990년 노르웨이는 정부 석유 기금을 설립합니다. 나중에 정부연금기금 글로벌로 이름이 바뀌죠. 규칙은 단순하고 엄격했습니다. 모든 석유 수입은 이 기금으로 들어간다. 정부는 매년 기금 가치의 약 4%라는 아주 작은 일부만 예산으로 쓸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전 세계의 주식, 채권, 부동산에 투자한다. 이건 그냥 비상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 폭풍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의 롱십, 즉 철옹성이었죠. 처음에는 기금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석유돈은 졸졸 흘러들어왔고 투자 수익이 눈에 띄게 나타나기까지는 수년이 걸렸죠. 하지만 마치 밤새 묵묵히 노를 젓는 선원들처럼 그들의 인내와 규율은 결국 빛을 발했습니다. 2000년대에 이르러 펀드는 수천억 달러 규모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가치는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조 원이 넘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국부펀드죠. 이 펀드는 전 세계 모든 상장 주식의 약 5%를 소유하고 있으며 뉴욕, 런던,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에 엄청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민 한 사람당 약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건 그 어떤 바이킹 약탈단이 집에 가져온 보물보다도 1인당 가치가 훨씬 더 큰 액수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결은 석유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절제였죠. 유가가 급등했을 때도 노르웨이는 흥청망청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산유국들이 보조금, 호화로운 궁전, 혹은 과시용 프로젝트에 돈을 쏟아부을 때 노르웨이는 마법의 4%룰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펀드가 아무리 부유해져도 정부는 매년 그 작은 일부만 가져다 쓸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엄청난 다이너마이트와 같았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발미돼 있는 황금산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원칙은 지켜졌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운 안정성이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낮게 유지되었고 통화는 과열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탐욕으로부터 내일의 부는 안전하게 보호되었죠. 투명성은 또 다른 핵심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부펀드는 비밀리에 운영됩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펀드는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펀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그 돈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웹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권을 침해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윤리적 가이드라인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옛날 바이킹 약탈자들이 보물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동전 하나하나까지 공개 장부에 기록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글로벌 금융계에서 이 투명성은 그 정도로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한편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한때 석유로 부유했던 베네수엘라는 무분별하게 돈을 썼고 유가가 떨어지자 국가 경제가 붕괴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석유부는 부패로 사라졌습니다. 석유 달러가 넘쳐나는 사우디아라비아조차도 거대한 프로젝트를 건설하면서도 경제 다각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죠. 노르웨이의 전략은 이 패턴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들은 석유를
석유 시대가 끝난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설계된 투자기계로 전환시킨 겁니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 지금 노르웨이의 부는 이미 땅속 석유통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 안전하게 투자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델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비평가들은 화석연료로 만든 펀드가 이제 와서 윤리적 투자자를 자처하는 아이러니를 지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미래의 지도자들이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저축은 덜하고 지출은 늘리며 안일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자가 그렇듯 노르웨이 펀드도 글로벌 시장의 변동에 취약합니다. 하지만 자원이 풍부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맞이한 운명과 비교할 때 노르웨이의 이야기는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규율로 쓰인 정책의 승리입니다. 그 천재성은 금융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적인 것이었죠. 긴 겨울과 제한된 자원으로 단련된 나라는 흥청망청 쓰는 것보다 저축하는 것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치인들은 그 사고방식을 법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보물을 약탈하지 마라. 오래 지속될 무언가를 만들어라. 바이킹의 약탈은 1000년 전에 끝났지만 배급하고 준비하고 여러 세대를 내다보는 그들의 사고방식은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이 바이킹 머니머신은 단순한 펀드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방패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부터 2020년 팬데믹까지 위기가 닥쳤을 때 노르웨이는 빚더미에 빠지는 대신 비축해둔 자금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수조 달러의 빚을 내는 동안 노르웨이는 그저 자신들의 금고를 열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단지 편안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인구 500만의 작은 나라가 대부분의 주요 경제 대국들의 GDP보다 더 큰 펀드를 가지고 있는 셈이니까요. 교훈은 간단하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원이 들어오는 족족 태워버리는 약탈자처럼 돈을 씁니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배를 만드는 장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선체를 튼튼하게 만들고 골격을 보강하고 다가올 폭풍에 대비했죠. 이것이 바로 노르웨이의 석유펀드가 자원의 저주를 피한 교과서적인 사례로 연구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모든 사회, 모든 개인은 같은 질문에 직면합니다. 지금 모든 것을 써버릴 것인가? 아니면 오래 지속될 무언가를 만들 것인가? 당신의 자원을 소모할 것인가? 아니면 당신을 위해 일하는 자산으로 전환할 것인가? 국가 차원에서 그것이 베네수엘라와 노르웨이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 그것은 빚과 자유를 가르는 경계선이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현대의 바이킹들은 정복이 아닌 절제를 통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세금을 매기고 부지런히 저축하고 전 세계에 투자했으며 자신들의 행운에 탐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규율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질적인 부의 축적 중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노르웨이의 보물은 금이나 은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소비하는 동안 조용히 돈을 벌어들이는 주식, 채권, 그리고 자산입니다. 그들의 롱십은 포트폴리오가 되었고 약탈은 배당금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인 진실은 간단합니다. 부는 당신이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키는 것입니다. 북해 아래의 석유는 다른 많은 나라들을 저주했던 것처럼 노르웨이를 저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규율이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바이킹 머니머신은 진정한 부는 발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설계에서 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당신이 세운 규칙, 당신이 유지하는 인내심, 그리고 현재를 넘어 미래를 생각하는 용기로부터 말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돈은 패턴을 따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보물을 태워버립니다. 노르웨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바이킹의 후손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꿈꿨던 것보다 오늘날 훨씬 더 부유한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관점을 주셨다면 구독을 누르고 더 많은 지혜를 얻어가세요. 역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디를 봐야 할지 알려드릴 뿐입니다.